안녕하십니까. 동네 국민, 그리고 직원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다들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라서 이렇게 만나 뵙고 강의를 해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코로나 상황에는 또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일을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혜로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삼국지에서 배우는 인생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삼국지와 우리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지 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안상헌이라고 합니다. 하는 일은요,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쓰는 일을 하고 있고, 책을 쓰다 보니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인문학과 우리 인생의 지혜에 관련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철학, 문학, 역사, 인문학의 주요 분야들이죠.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을 책으로 쓰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 동양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삼국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독서사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독서사며라는 말은 독서하기에 좋은 세 가지 때라는 뜻입니다. 이 독서라는 게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독서하기에 좋은 때가 있습니다. 시기와 특별한 그런 장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독서사며라는 말은 옛날 우리 삼국지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 동우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남긴 말입니다. 그러면 독서하기 좋은 세 가지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책 읽기 좋은 세 가지 때니까요. 이때 삼국시대니까요. 이게 농경시대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조금 힌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독서사며 언제냐? 첫 번째는 밤입니다. 낮에는 일하는 시간이고 밤은 책 읽기 좋은 시간이죠. 두 번째는요, 겨울날입니다. 봄, 여름, 가을은 일도 해야 하고 바쁘죠. 근데 겨울은 농한기입니다. 책 읽기에 좋은 시기죠. 또 추운 때는 바깥에 잘 나가지 않으니 책 읽기가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 출판 시장에서도 책이 많이 팔리는 때가 언제냐? 가을이 아니라 겨울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바깥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겠죠. 책 읽기가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가 밤, 두 번째가 겨울, 세 번째는 비 오는 날입니다. 농사 지을 때 보시면 비가 오면 농사를 들여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비 오는 날은 집안에서 책을 읽고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때를 독서사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이 독서사며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우리 시대는 농경사회와는 조금 다른 시대적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책 읽기가 좋으시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책을 보실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독서사며라는 말이 삼국지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물론 오늘 살펴볼 소설 삼국지가 아니라 정사삼국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책이죠. 역사책 정사삼국지라는 책에 나오는 동우라는 학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삼국지라는 책은 두 개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역사책이고 하나는 소설책입니다. 같은 시대를 담고 있긴 합니다만 정사삼국지는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고요. 소설삼국지는
그 시대와 인물을 바탕으로 조금 각색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소설 삼국지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죠.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가 삼국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중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서 삼국시대에 도달하느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삼국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중국의 역사는 오래된 역사죠. 가장 먼저 시작된 역사적 나라가 일반적으로 하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라. 하나라 다음 나라가 상나라예요. 예전에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은나라라고 배웠습니다만 요즘은 상나라로 명칭이 바뀌었고 통일됐습니다. 하나라, 상나라. 그 다음 나라가 중요한데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죠. 주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주나라는 서주와 동주로 구분이 됩니다. 서주 시대는 황제의 권한이 강했고요. 동주 시대에 오면 황제의 권한이 약해져서 제후국들의 힘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동주 시대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정리하자면 주나라는 서주 시대가 있고 동주 시대가 있는데 서주 시대는 황제의 권한이 강해서 중앙집권이 잘 갖춰져 있었고 동주 시대로 가면 황제의 권한이 약해져서 당연히 제후국의 힘이 강해지다 보니 서로 싸우고 땅을 빼앗고 전쟁하는 시대가 되는데 그 시대를 춘추 전국 시대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였죠. 이 진나라는 오래 유지되지를 못하고 15년 정도 버티다가 망하게 됩니다. 진시황이 죽자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죠. 그러자 춘추 전국 시대에 제후국들이 있었죠. 그 제후국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각자 독립을 위해서 또 나라를 일으킵니다. 그 대표적인 두 나라가 초나라와 한나라였죠. 초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우, 역발산 기계세, 이렇게 자랑을 하던 항우가 지도자였고요. 한나라의 우두머리는 유방이었죠. 출신은 동네 건달패 출신으로 미천합니다만 사람과의 친화력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 유방이었죠. 이 초나라와 한나라가 각축전을 벌이게 되고 결국 한나라가 승리하죠. 이 한나라의 초대 황제가 되는 사람이 유방이었습니다. 이 초나라와 한나라의 대결은 장기라는 민속 경기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의 각축전은 초환지라는 책으로도 남아있죠. 삼국지만큼이나 유명한 책이 또한 초환지가 되겠습니다. 이 초환 대결에서 승리한 한나라의 유방은 황제가 되고 그 한나라가 약 400년 정도가 유지됩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망했다가 다시 재건국되는 전한과 후한으로 나누는 이런 역사적 부침을 좀 겪기는 합니다만은 400년 정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나라가 한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이 잘 나가던 한나라도 위기를 닥치게 되죠.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황제가 어리석거나 혹은 황제가 자기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판단을 해서 관리들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자기 치부에 익숙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흔히 말하는 폭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나라는 위기에 처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한나라 말기에 황제의 권한이 약해지면서 당연히 간신배 혹은 황관들의 권한이 강해지고 득세를 하게 되죠. 백성들은 살기 힘들어지고 당연히 백성들은 유민이 되거나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나라 말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유민 혹은 반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황건적입니다. 머리에 누런 띠를 둘렀다 그래서 황건적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황건적이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평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관리들의 가렴주구와 황관들의 특세, 그러다 보니 살아갈 수가 없죠. 살아가기 힘들어진 백성들은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산이나 바다로 가서 숨어 사는 것이죠. 그게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산적이나 해적이 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힘든 시기의 백성들의 운명이었습니다. 황건적은 그 평범한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으킨 그런 집단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황건적이 일어나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당연히 이 황건적의 나라를 진압하고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또 등장을 하겠죠. 나라의 중심에서 그걸 할 수 없다면, 왕이 그걸 할 수 없다면 지방에 있는 토호들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 이른바 군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군사력과 재력, 명망까지 갖춘 이런 사람들을 군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나라 말기에 되면 이런 군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군벌들이 누가 있습니까? 원소, 손견, 조조, 유비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군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나라 말기에 등장하는 이 군벌들이 자기가 나서서 이제 황건적을 진압하고 황제를 등에 업고 이제 세력을 키워서 심지어는 자기가 왕권 혹은 황제까지도 넘보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이런 상황이 우리 삼국지의 배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역사소설들은 태평성대를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이야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태평성대인데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다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시대가 대표적인 시대가요. 춘추 전국시대가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보면 굉장히 혼란한 시대다 보니까 영웅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소설이나 이야기로 각색도 많이 되죠. 또 그 시대에는 사상가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자백가라고 부르고 있죠. 그 이어서 등장하는 혼란의 시기는 초한시대, 초나라와 한나라가 다투는 시대죠. 그 시기를 넘어가면 이제 한나라의 안정기를 넘어서 한나라 말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가 삼국시대라고 불리는 군벌들이 득세를 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시기로 따지면, 연도로 따지면 200년 전후 시대예요. AD 200년 전후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쯤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지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군벌들이 등장을 해서 자기 세력을 자랑하고 또 황제를 등에 업기도 하고 서로 연합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세력을 키워나가죠. 그러다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 세 나라로 세력이 정착되게 되죠. 이 시대를 우리는 삼국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 땅에서 북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가 위나라였습니다. 위나라를 세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조조라는 사람이죠. 세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마 이 삼국지 속에서는 약 세력의 절반 정도가 위나라, 조조의 세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 유비가 세운 나라가 있죠. 총나라입니다. 총나라는 땅도 좀 척박하고요. 위나라에 비해서 세력이 좀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위나라에 미칠 만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위나라에 대항할 수 있는 대단한 세력으로 성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죠. 아래쪽 남쪽에 보면 오나라가 있습니다. 오나라. 오나라의 군주는 손권이죠. 자기 아버지가 손견이었고 형이 손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나라는 남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따뜻한 날씨가 좋으니까 농사가 짓기 유리하죠. 그래서 이 자기를 지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방어 위주의 정책을 펴게 됩니다. 위나라는 삼국을 통일하려고 시도했죠. 총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오나라는 수비를 하면서 자기 나라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수성이라 그러죠. 이 수성을 신경을 많이 썼던 나라가 오나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 초, 오 삼국시대가 열리고 각 축전을 벌이면서 서로 통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럼 어느 나라가 통일하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나라도 아니고 총나라도 아니고 오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위나라의 뒤를 잇는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통일을 하게 되는데 결국 뭐 조조, 유비, 손권은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삼국의 각 축전은 정말 많은 에피소드와 정말 많은 역사적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국지라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된 것이겠죠. 본격적으로 삼국지에 관한 평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는 동양 최고의 역사소설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동양 최고의 역사책으로 불리는 책은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반면 동양 최고의 역사소설은 삼국지라고 다들 인정을 하고 있죠. 왜 동양 최고의 역사소설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명망이 높을까? 오늘 그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시고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삼국지의 책의 내용을 통해서 느끼시는 게 가장 크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말도 섞지 마라.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말도 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으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읽을 수 있고 사람의 본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삼국지의 어떤 인물과 비슷할 것 같아. 사람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간파당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아마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말도 섞지 말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제 본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요. 좋은 일은 아니죠. 본마음이 읽힌다는 것은. 삼국지를 읽는 사람들은 그만큼 사람을 간파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삼국지는 사람의 본성과 사람의 내면, 인간관계를 아주 잘 다루고 있는 책이다 라는 평가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 4대 기서라고 알려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책 중에 아주 뛰어난 4권의 책이죠. 그 중에 한 권이 삼국지입니다. 서유기, 금병매, 수호지, 그리고 삼국지거든요. 그만큼 4대 기서라고 알려질 만큼 삼국지는 각광받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삼국지에 어떤 매력이 있길래 그러느냐? 제가 느끼기에는 몇 가지 매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케일이 커요. 웅장합니다. 그야말로. 한 번 싸우면요. 10만 대군은 기본이고 심할 때는 100만 명이 넘어가요. 엄청난 스케일의 싸움을 벌입니다. 게다가 영웅들의 풍모가 아주 장대하죠. 대단한 기계를 자랑합니다. 스케일이 크고 영웅들의 행보가 화려하다 보니까 읽는 맛이 시원시원해요. 이런 큰 스케일 때문에 삼국지를 읽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도 삼국지를 재미있게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력은 주인공들이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다들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특히 조조 보세요. 아주 인간적인 면과 독단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개성들 때문에 삼국지를 읽는 재미가 생기는 것이죠. 게다가 스토리가요, 아주 구성이 탄탄하고 뛰어난 전략 전술로 상대방을 속이고 그 과정에서 승리하는 내용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설적인 요소가 아주 잘 담겨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재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삼국지 전 과정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욕망, 그리고 욕망의 좌절, 그 속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기쁨과 슬픔이 고스란히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겠죠. 이게 삼국지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길어요, 그죠? 좀 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삼국지 판본이 이문열 선생이 쓰신 삼국지라는 책이거든요. 무려 10권짜리 책입니다. 10권을 읽어야 삼국지를 다 통독을 할 수 있으니 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권당 400페이지를 잡아도 4000페이지가 되죠. 하지만 이렇게 힘든 삼국지도 읽다 보면 슬슬 넘어가서 결국 다 읽게 되죠. 그만큼 재미있다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이제 삼국지의 매력을 좀 알아보셨으니까 삼국지의 간단한 줄거리를 살펴보시고 본격적으로 영웅 이야기와 고사성어 스토리 이런 것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의 줄거리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죠? 우리 한나라 말기 이 황제의 권한이 미약해지다 보니 황관들이 가렴주구를 일삼고 그리고 외척 세력들도 득세를 하고요. 관리들도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치부를 일삼는 그런 국가적 혼란 상황이 펼쳐졌죠.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 반란을 일으키거나 유민이 될 수밖에 없고 황건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황건적을 톱을 하면서 등장하는 토 세력들이 있었으니 군벌이라고 하죠. 유비, 조조, 원소, 손견 같은 세력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내정을 간섭하고 황제를 등에 업고 자기 치부를 하고 있던 황관들이 있었거든요. 그 황관들을 십상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십상시들을 조조, 원소 등이 일어나서 제거하게 되죠. 우리가 조조를 간웅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실제로 조조가요, 젊었을 때는 아주 어이없심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단 관리로서 활동을 할 때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이 간부가 법을 어기면 당장 뛰어가서 그 간부에게 올바른 소리를 하고요. 법에 따라서 처벌하려고 했던 이런 어이없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조조였기도 했습니다. 그 나라가 위험해지니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던 사람들, 어이없심에 불탔던 사람이 군벌들이죠. 근데 막상 권력을 잡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좀 변하죠.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그 중에 한 명이 동탁이라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십상시를 몰아낸 자리에 동탁이 또 황제를 등에 업고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걸 볼 수 없었던 조조는 반동탁 연합을 결성을 하죠. 그리고 동탁을 죽이려고 실제로 시도하기도 합니다. 칼을 품고 동탁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요. 그 옆에 무시무시한 장수가 한 명 서 있었거든요. 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 유명한 여포였습니다. 동탁의 양아들이죠. 결국 실패를 하고 달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사도 왕윤에 의해서 미인계의 희생물이 된 여포가 동탁, 자기 양아버지 동탁을 죽이게 되죠. 그러자 여포가 권력을 잡는 게 아니라 이곽과 곽사라는 또 이 두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조조는 이 틈을 타서 세력을 모아서 이곽과 곽사를 몰아내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요. 그리고 당시 하북에는, 북쪽에는 원소라는 세력이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조정을 장악한 조조와 원소가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되죠. 이게 그 유명한 관도대전입니다.
삼국지 3대 대전이 있거든요. 그 3대 대전 중에 하나가 관도 대전이었습니다. 조조도 이 싸움을 확신을 하지 못했는데 원소의 굴량미를 불태움으로써 결국 승리하게 되죠. 관도 대전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원의 북부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조조가. 그러는 동안 남쪽에서는 손견이 죽고 손책이 이제 그 세력을 장악하게 되고 손책도 빨리 죽어요. 그 후 손견의 동생이었던 손권이 권력을 이양받아서 오나라의 왕이 되죠. 그러는 동안 떠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유비죠. 이 황건적을 토벌하고 하려고 일어섰다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끊임없이 떠돌아다녀요.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도원계리를 통해서 한때 죽기로 결심을 하고 의형제를 맺고 나라를 구하려고 일어섰습니다만 의협심만 있지 세력이 약해요. 그리고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유비는 착하기만 해요. 관우 싸움 잘하고 책도 좀 읽었는데 자존심이 좀 세요. 장비 형제들끼리 어이없이만 가는데 술 좋아해요. 그리고 싸움은 좀 하는데 두뇌가 없는 거죠. 유비가 두뇌를 찾아다니게 되죠. 그러다가 찾은 두뇌가 누구였습니까? 제갈공명이었습니다. 삼고초례를 통해서 3번이나 찾아가서 결국 제갈공명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죠. 그때부터 이제 유비는 싸움을 하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연전연패를 거듭했습니다. 제갈공명이 유비에게 들어오고 나서 이제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세력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가장 약했던 유비를 총나라의 황제까지 올려놓은 사람이 제갈공명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게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하다는 거죠. 유비가 지혜로운 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렸죠. 삼고초려 엎드렸습니다. 너가 나 밑에 들어오겠느냐? 이게 아니에요.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한참 나이가 어린 제갈공명을 찾아가서 그러는 거죠. 그게 유비가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갈공명을 얻었다고 해서 나라가 무조건 들어서는 건 아니죠. 형주라는 지역에 가서 자기 친척이죠. 유표에게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하필 또 조조의 공격을 받죠. 어쩔 수 없이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강하로 피해가는데 유비가 유표 밑에서 정치를 잘했나 봐요. 백성들이 따라오죠. 이 강하로 결국 도망을 간 유비는 송권에게 힘을 합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 힘을 합쳐서 결국 조조와 한판 대결을 벌입니다. 그 대결을 적벽대전이라고 해요. 삼국지에서 유명한 대전 중에 2번째 대전입니다. 3번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은 관도대전, 2번째는 적벽대전입니다. 100만 대군이 싸웠다라고 하고 화공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죠. 위나라가 패하게 되고 오나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유비는 형주를 쳐들어가서 형주 땅을 장악해버립니다. 오나라가 한 방 먹은 거죠. 싸우게 해놓고 자기는 형주를 차지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유비는 형주를 관우에게 지키라고 하고 자기는 한중과 서쪽으로 들어가죠. 서쪽으로 들어가서 그 척박한 땅입니다만 그곳을 기반으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형주는 이제 관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 바탕을 통해서 관우가 자존심이 세고 싸움을 잘하거든요.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조조의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죠. 이게 사실 착오였어요. 형주를 지키라고 분명히 제갈공명과 유비가 부탁을 했는데 관우가 내가 누군지 좀 보여줄게요. 유비한테, 제갈공명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조조를 공격해서 조조의 땅을 빼앗기는 합니다만 성을 비우고 나온 탓에 형주를 손권이 보낸 육손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오나라한테 빼앗긴 거예요. 결국 형주를 급하게 되돌아오던 관우는
오나라 군사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목이 잘려서 죽게 되죠. 그러는 동안 조조는 헌제를 압박해가지고 한나라 헌제를 압박해가지고 스스로 황제가 됩니다. 그러자 유비도 참을 수가 없죠. 조조가 황제가 되었다는데 나도 촉당해서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겠다 해서 황제의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제갈량이 반대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형제였던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오나라를 공격하러 가거든요. 그때 공격도 가기 전에 장비가 부하들의 배신 때문에 죽게 되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유비와 손권, 총나라와 오나라가 한번 대결을 벌입니다. 이 대결을 이능전투라고 합니다. 이 이능전투가 삼국지의 3대 대전 중에서 마지막 전투죠. 이 대전에서 역시 화공으로 유비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크게 패한 유비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말죠. 권력은 유비의 아들인 유선에게 넘어가고 제갈공명이 보좌를 하게 됩니다. 제갈공명은 남만을 정복해서 남쪽을 안정화시킵니다. 맹획을 사로잡는 이야기가 있죠. 7종 7금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7번 사로잡았다가 7번 놓아줘요. 그랬더니만 남만의 맹획이 진심으로 항복하더라라는 이야기가 7종 7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쪽을 안정시킨 제갈공명은 북쪽 위나라 조조를 공격하게 되죠. 하지만 결국 실패를 하게 되고 오장원의 별로 지게 됩니다. 제갈공명이 죽는 걸로 삼국지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끝이 납니다. 유비와 제갈공명 중심으로 삼국지가 유지되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 후에 역사적 이야기는요. 총나라 유비의 아들인 유선이 황관들에게 둘러싸여서 주지용림에 빠지게 됩니다. 나라는 돌보지 않고 향락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자 위나라, 조조군이죠. 위나라의 공격을 받고 유선이 황복함으로써 총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나라가 사마이 아시죠? 사마이. 조조의 신하였습니다. 사마이의 후손인 사마염에 의해서 사마이는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위나라 국호를 진나라로 바꿉니다. 진나라에 의해서 위나라는 멸망을 하고 이 진나라가 결국 오나라를 공격하고 오나라를 점령함으로써 삼국통일은 완성되게 됩니다. 이건 뒷이야기고 삼국지에서는 제갈공명이 죽는 이야기까지 일반적으로 다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나라 말기에 군벌들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각축전을 벌리다가 위, 촉, 오 세 나라로 정리가 되고 결국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제갈공명이 죽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삼국지의 주된 스토리인 것이죠. 자, 이제 스토리를 살펴보셨으니 본격적으로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관한 스토리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인물은 뭐니 해도 삼국지 앞부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유비가 있죠. 유비가 어떤 사람이냐? 성이 뭐예요? 유씨잖아요. 유씨. 한나라를 세운 사람이 유방이지 않습니까? 유방의 후손이에요. 물론 4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한참 뒤이긴 합니다만 같은 유씨니까 유방의 후손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몰락한 왕족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왕은 한 사람만 있잖아요. 황제는 한 사람뿐입니다. 심지어 황제의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거나 한직으로 물러나서 약간 미친 사람처럼 살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내가 왕족인데 라고 어깨에 힘주다가는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명목으로 목이 잘리기 일쑤란 말이죠. 그래서 왕족의 후손들도 호락호락하게 삶이 그렇게 잘 주어진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몰락 왕족으로서 돗자리를 짜면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삶이. 그렇다고 왕족인데 장사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마침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의용군으로
군대를 일으키죠. 마침 관우, 장비라는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도원 결의를 맺고 세력을 점점 넓혀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유비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덕이라는 단어입니다. 덕을 갖춘 군자. 덕은 품성이잖아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인과 의를 추앙하는 이런 모습이 덕을 갖춘 사람의 모습이죠. 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덕 혹은 인이라는 단어로 이해될 수 있겠죠. 공자가 추구했던 단어가 인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을 보통 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덕을 갖춘, 인을 갖춘 군자 같은 사람이 유비로 많이 인식이 됩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을 어협심으로 대해주고 황제를 잘 떠받들고 동양으로 따지면 아주 훌륭한 신하이자 인품을 훌륭하게 갖춘 군주라고 이렇게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총나라의 황제로 즉위까지 하게 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비는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덕을 갖추고 황건적을 몰아내고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의 군자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하려고 해요? 황제가 되려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황제가 되려고 의용군을 일으키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자기도 황제를 칭하게 되고 실제로 총나라의 황제가 되죠. 어떻게 보면 인의 군자라는 명목을 쓰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유비도 이렇게 점점 변해가죠. 권력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의 본성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마음, 덕을 가지고 나라를 일으키고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권력의 맛을 들이면 조금씩 변해가기 마련이죠. 이런 모습이 유비에게서 얼핏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겠죠. 돈 맛을 알고 권력의 맛을 알고 인기와 지위에 연연해 하기 시작하면 처음 생각은 사라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유비는 훌륭한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유교적 관점에서는 그래요.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과 인의를 나눌 줄 아니까요. 그건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사람은요. 관우입니다. 관우는 시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 역할을 했어요. 훈장이라면 책 좀 읽었다는 뜻이죠. 요즘으로 치면 지식인입니다. 그것도 제야의 지식인이에요. 관리는 아니니까요. 의협심과 기계가 뛰어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관우였습니다. 게다가 싸움을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삼국지에서는 싸움을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여포죠. 삼국지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포하고 관우하고 싸우는데 관우가 밀려요. 장비가 합세를 해서 관우와 장비가 여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도 밀려요. 유비까지 합세를 합니다. 3대1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자 여포가 힘에 밀려서 달아나게 돼요. 관우하고 장비하고 싸워도 여포를 이길 수 없을 만큼 여포가 그만큼 싸움을 잘했다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관우도 기계는 여포 못지않아서 웬만한 장수와는 일합에 끝내버리죠. 그 유명한 화웅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처음 의용군을 일으키고 유비, 관우, 장비가 조조와 힘을 합쳐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적군의 장수 중에 화웅이라는 장수 때문에 매번 지는 거예요. 그러자 관우가 나와서 제가 화웅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라고 나서니까 조조가
따뜻한 술 한 잔을 부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술을 마시고 황후의 목을 베어오라. 그러자 관우가 뭐라 그럽니까? 이 술이 식기 전에 황후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원을도를 메고 가서 황후를 단 1합에 한 칼에 목을 잘라서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제서야 조조가 내린 술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술이 식지 않았군. 엄청 멋있죠. 이처럼 강력한 무공과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우였습니다. 나중에 관도대전에서 알량과 문추라는 그 유명한 원소의 장수들을 단 1합에 베어버리죠. 무공하면 관우, 기계하면 관우였습니다. 게다가 훈장이니까요. 지략도 뛰어났어요. 아는 것도 많은 지식인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책을 가지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삼국지에는 관우가 춘추라는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무공과 지략에 뛰어났던 사람이죠. 그래서 적토마도 타고 다니고 오관돌파라는 유명한 사건도 만들어놨죠. 근데 관우가요. 무공도 뛰어나고 책도 좀 읽은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자존심이 아주 강하죠. 관우가 자존심이 강하고 싸움도 잘하고 멋있어 보이니까 조조가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온갖 금은 보화를 보내주고 미녀를 보내줘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두 가지를 좋아하죠. 첫 번째는 적토마였습니다. 적토마를 선물하니까 좋아해요. 유비의 소식을 알면 적토마를 타고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적토마를 좋아했죠. 아마 사실은 유비한테 달려가서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멋진 말을 타게 되어서 좋았을 수도 있어요. 이 적토마, 요즘으로 치면 이게 뭐겠습니까? 고급 승용차예요. 아주 비싼 승용차입니다. 남자들은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게 예전에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로 조조의 선물을 받고 좋아한 때는 수염 주머니였습니다. 자기 수염이 멋있게 길잖아요. 자기 트레이드 마크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이었죠. 결국 관우는 이 자존심 때문에 죽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려고 조조를 공격하다가 형주를 빼앗기게 되죠. 황급하게 형주를 되찾으러 오다가 함정에 빠져서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죽거든요. 힘이 세고 머리가 좋을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자존심이 강해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팔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관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너무 멋져요, 사람이. 삼국지를 읽다 보면 관우한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도 삼국지를 보면서 전부 좋다는 사람이 누구냐? 관우에 아마 가장 먼저 투표를 할 거예요. 멋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역시 장비겠죠. 장비 역시 관우에 못지않게 싸움을 잘 합니다. 게다가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남자다운 맛이 있어요. 하면 하는 거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이런 시원시원한 맛이 있는 사람이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장비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의리! 이거 아니겠습니까? 장비하면 의리입니다. 의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게 술이잖아요. 장비는 술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의리를 따지고 술을 좋아하다 보니 성격이 성급하단 말이에요. 급해요. 관우가 일찍 죽지 않습니까? 관우가 죽자마자 유비가 관우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오나라를 공격하러 갑니다. 그러자 장비가 자기 부하들에게 3일 안에 흰옷을 다 갖춰 입으라고 명령을 내려요. 3일 만에 전 수십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에게
흰옷을 갖추어 입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자 장비의 부관들이 야,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결국 자기가 3일 안에 흰옷을 다 갖춰 입히지 못하면 자기들이 얻어맞거나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비의 부관 2사람이 배신을 하게 되죠. 장비가 술을 많이 마시고 골아 떨어진 틈에 장비의 목을 베어서 오나라로 도망가고 맙니다. 결국 술과 성급한 성격 때문에 장비는 죽게 됩니다. 우리가 시원시원하고 화통한 것도 좋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비가 흑백 논리일 수 있거든요. 아군이면 아군이고 적군이면 적군이지 피하 구분을 확실히 해야지 이런 게 장비의 성격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피하 구분이 쉽지 않죠. 상황에 따라서 아군이 적군이 되기도 하고 적군이 아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 이게 장비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장비를 죽이게 되죠. 의리도 좋지만 시대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느냐,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처럼 들립니다. 4번째 만나볼 인물은 역시 조조죠. 삼국지의 주인공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삼국지의 주인공을 뽑으라면 유비, 조조, 제갈공명 3사람을 뽑고 싶네요. 조조는 환관의 후손입니다. 물론 환관이 아들을 낳을 수는 없지요. 자기 아버지가 환관의 양자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환관이 후손이 될 수밖에 없죠. 환관들은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양자들을 많이 들였거든요. 조조 이게 자기 나름으로는 이게 자기 약점이에요. 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조조가 황관의 후손이라는 게 자기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황관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화를 냈다 그러죠. 이 조조는 간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삼국지에 보면 아주 멋있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인재를 아끼는 마음에서 순욱, 각과, 장료, 관우까지 이런 인재들을 자기 나름대로 포섭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유비보다 더 많았어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할 수도 있었고 자기 편으로 만들 줄도 알았고요. 이렇게 인재를 끌어당기는 힘, 이게 조조의 경쟁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도 그렇죠. 인재를 잘 끌어당겨서 적재적소에 활용했습니다.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이게 요즘 경쟁력이지 않겠습니까? 조조를 보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잖아요.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친하냐? 누구를 아느냐? 그 사람들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것에 아주 뛰어났다는 사람이 조조였습니다. 관도대전 말씀드렸죠. 관도대전에서 조조가 원소를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소가 살고 있던 궁궐에 들어가 봤더니만 그 비밀문서가 잔뜩 나오는데 이 비밀문서에 뭐가 있느냐? 조조의 부하들이 원소와 내통했던 편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부하들이 조조에게 달려가서 내부에 첩자가 이렇게 많다라고 조조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러자 조조가 뭐라고 하느냐? 그 편지들을 모두 불태우라고 명령합니다.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였더라도, 내가 조조의 부하였더라도 원소와 연주를 다 놓겠다. 왜? 원소가 나보다 세력이 더 강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원소의 힘이 강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원소가 없으니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나한테 충성을 다해라. 살려준 거지 한마디로. 그러자 조조의 부하들이 더 감동했겠죠.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장묘라는 유명한 장문이죠. 조조의 왼팔이라고 해도 될 사람이 장묘라는 사람입니다. 장묘는 원래 조조의 부하가 아니고요. 여포의 부하였습니다. 여포의 오른팔이었어요.
싸움도 잘합니다. 그런데 조조와 여포와의 싸움에서 여포가 지고 여포가 죽거든요. 조조가 여포를 죽여요. 그때 장녀를 살려줍니다. 장녀를 왜 살려주느냐?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여포는 자기 편으로 만들어봤자 또 배신할 게 뻔해요. 여포는 배신을 거듭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장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장녀를 불러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영웅이요. 주인을 잘 못 만나서 그런 것 뿐이니 이제 새로운 주인을 찾아 떠나시오 라고 하면서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장녀는 자기가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영웅이라고 칭하면서 풀어주니까 장녀가 조조의 몸속에 감동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제가 진정한 주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조조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장녀를 맞아들입니다. 장녀는 또 버선발로 뛰어나니까 얼마나 황공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벌을 받거나 야단을 맞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용서를 받거나 칭찬을 받으면 사람이 감동해버립니다. 조조가 그걸 아는 거죠. 장녀를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결국 장녀는 끝까지 조조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죠. 이 조조의 인재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읽는, 이 사람의 심리를 읽어내는 이 힘, 이게 조조를 그렇게 큰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배경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발력이 좋아서요. 기회다 싶으면 즉각즉각 행동할 줄 알았어요.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행동하는 순발력, 인재를 아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조조를 키운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조는 나라를 튼튼하고 부강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을 평화롭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 권력을 잡겠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능력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간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영웅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위할 때 영웅이라고 하죠. 간웅은 백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할 때 간웅이 됩니다. 유비와 조조의 차이점이 약간 여기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유비도 물론 조조처럼 권력을 지향하는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겉으로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그걸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조조도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없던 건 아닙니다만 자기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했던 모습으로 비춰지죠. 대표적인 상황이 여백사를 죽이는 상황입니다. 조조가 동탁을 죽이려고 하다가 암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도망가게 되는데 전국에 조조 수배령이 내립니다. 숨어들 곳이 없다 보니 자기 의백부가 있습니다. 여백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백사의 집에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숨어들어서 몸을 의탁했는데 바깥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백부가 나를 죽여서 동탁한테 팔아넘기려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든 여포는 당장 뛰어나가서 칼로 여백사의 식솔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때 여백사는 술을 사러 나가고 없었어요. 근데 다 죽여놓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돼지를 잡으려고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오해한 것이었죠, 자신이. 황급히 깜짝 놀라서 자기 백부가 되돌아오기 전에 도망을 가다가 하필이면 술을 사오는 자기 백부 여백사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조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의백부였던 여백사를 칼로 찔러 죽이게 되죠. 그 장면을 같이 동행하면서 지켜본 사람이 진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진궁이 조조가 그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보고 저 인간은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조조를 떠나게 되죠. 이 장면에서 조조가 간웅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의백부를 죽이잖아요.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던. 어쨌든 조조에 대한 평가는 요즘 새롭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접 읽어보시면서
내려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또 다른 인물은 손권이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 없죠. 손권. 오나라의 군주죠. 손무의 후예입니다. 손자병법 아시죠? 그 손자병법을 남긴 손무의 후예고 손책이라는 대단한 사람의 아우였습니다. 근데 손권은 무공이 뛰어나거나 기계가 훌륭하다기보다는 내치를 잘했어요. 관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행정과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수성의 귀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것, 나라를 지키는 걸 잘해요. 혹시 이 말씀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업이 수성난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관정요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 창업은 비교적 쉽지만 수성난, 성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약간 의역을 하면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오랫동안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뭔가를 시작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책을 읽는 건 쉽게 할 수 있어요. 계속 읽어 나가는 건 힘들죠. 창업이 수성나는 그런 뜻인데 이 수성을 잘한 사람이 손권이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적벽대전에서 주유를 활용해서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근데 약간 삼국지에서는 이 수성을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결단력이 좀 떨어져요. 어떻게 하지? 이 진취적인 기상이 좀 적다는 이야기죠. 진취적인 기상이 강하면 공격을 아주 지키지는 않거든요. 반면 지킴으로써 나라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면은 있죠. 사람도 성격을 보면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 계속 안정적으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상황에 따라서 공격해야 될 때가 있고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세요? 공격하고 이루려고 하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지키려고 하는 스타일이세요? 코로나 시국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격보다는 지키는 게 좋겠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에서 선택해야 할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포라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포는 삼국지 최고의 무장입니다. 방천화극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죠. 마중적토, 인중여포라는 말이 삼국지에 나와요. 마중적토, 말 중에서는 적토가 최고다. 적토마가 최고라는 뜻이죠. 인중여포, 사람 중에서는 여포가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무공이 뛰어났던 사람이 여포였습니다. 동탁의 양자로 들어가기도 했고 결국 양아버지였던 동탁을 죽이죠. 그리고 정권을 잡습니다. 이 배신을 여러 번 하거든요. 그만큼 무력은 뛰어난데 권력을 잡고 싶은 마음이 강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이용을 당합니다. 싸움을 잘하긴 하는데 좀 단순한 거예요. 결국 머리를 잘 쓰는 조조와의 싸움에서 패하게 되죠. 힘이 최고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여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인물은 제갈공명입니다. 이 사람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지략가로서 널리 알려져 있죠. 지략가이기도 하지만 타고난 행정가이기도 합니다. 관리를 아주 잘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역사책을 보면 제갈공명이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잠도 몇 시간 자지를 않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천식이 있었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천재인데 병약한 거죠. 하늘은 공평하다는 말이 이럴 때 적용될 것 같습니다. 머리는 타고났는데 몸이 약한 거예요. 항상 이 마차를 타고 다니고 부채를 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이, 병약한 사람이 행정가로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병을 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찍 죽게 됩니다. 게다가 한 군주를 봤던 충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유비를 끝까지 보필을 하고요. 유비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이 조금 어리석다는 걸 알아요. 유선이 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에게 혹시 우리 아들이 삼국통일에 걸림돌이 되거든 우리 아들을 내치고 당신이 왕이 되어도 좋다.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이 유비의 작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자 제갈공명이 황송해하죠. 역적이 되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는 못하죠. 그죠? 결국 유선을 끝까지 보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제갈공명이었습니다. 동남풍 사건은 유명하죠. 이 바람을 예측할 정도로 아주 이 지략에 뛰어난 사람이 제갈공명이었습니다. 천하 삼분지계를 꾸몄던 사람도 제갈공명이에요.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와서 저는 어떻게 해야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갈공명이 내놓은 작전이 천하 삼분지계. 천하를 일단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위나라, 총나라, 어나라로 나누자 이거죠. 그런 후에 하나씩 점령하면서 천하를 통일하자. 이게 제갈공명의 작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작전대로 됐죠. 물론 끝맺음을 맺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인물을 보면 그 삼국지의 인물을 보면 독특한 개성들, 장점들, 단점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우만 해도 멋있게 보이긴 한데 이 멋있는 자존심 때문에 죽게 되죠. 제갈공명도 아주 뛰어난 지략가인데 병약하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조조, 사람도 많고 나라도 세우고 누릴 만큼 누렸지만 가능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할 수 있느냐, 그걸로 어떤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삼국지에 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지혜를 발휘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건너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에는 고사성어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고사성어 중에 하나가요. 수어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물수, 물고기, 사길교. 물과 물고기의 사귐, 이런 뜻이죠. 수어지교.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비가 제갈공명을 만나서 제갈공명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제갈공명이 유비보다 거의 20살 정도 어린 한참 어리단 말이에요. 제갈공명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유비 밑에 바로 누가 있었느냐? 관우, 장비가 있었죠. 근데 제갈공명이 들어오니까 관우하고 장비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됩니다. 유비가 제갈공명을 군사의 스승으로 모시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추앙하고 다니거든요. 그 사람 말을 따라야 된다고. 관우 장비는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들이 밀려났으니까. 게다가 한참도 나이 어린 저 친구한테 꼬박꼬박 군사라고 불러야 되고. 그래서 관우하고 장비가 찾아가가지고 유비한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저 새파란 애송이를 형은 왜 그렇게 떠받들고 사냐고. 우리는 인정 못한다고. 그러자 유비가 딱 한마디로 관우와 장비를 기를 확 죽여버리죠. 그때 한 말이 뭐냐? 수어지교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공명이 있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똑같다. 다시는 불평하지 마라. 이걸로 끝내버렸어요. 그 뒤 제갈공명이 군사 전략으로 관우와 장비의 코를 납작하게 해두죠. 결국 관우와 장비도 항복하게 됩니다. 이 수어지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물과 고기의 만남이에요. 참 멋진 만남이죠.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도 물고기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물고기가 놀 때 물도 활기가 넘치죠. 멋진 표현이 수어지교라는 말입니다. 멋진 사귐이죠. 주변에 이런 사귐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줄 수 있어야 되죠. give and take입니다. 줘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받으려고만 하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받으려고만 합니다.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저거 해줘. 받으려고만 하는 아이가 어린이에요. 어른은 어때요?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엄마 아빠는 주는 존재잖아요. 선생님은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 시대에 어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나이가 40, 5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게 자꾸 달라고 요구만 합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시대에 어른이 많아지면 다 화합하고 잘 지낼 수 있겠죠. 줄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줘야 받죠. 인지상정입니다. 어른들이 많아지면 점점 어른들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부터 어른이 되자. 나부터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내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수어지교, 물과 물고기들이 넘쳐나는 곳이 될 것이다. 코로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죠? 이럴 때일수록 내가 먼저 발벗고 나서서 돕는 거죠. 마스크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꼭 좋은 혜택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마스크 없는 분들 좀 나눠주기도 하시고 힘들면 좀 도와줄 수 있는,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어지기와 남기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간뇌도지라는 말도 있어요. 조금 어려운 고사성어인데 간뇌도지. 간과 뇌를 모두 쏟아내도 좋다. 땅바닥에 쏟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유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비가 조조한테 쫓길 당시에 유비의 부인들이 두 사람이거든요. 간부인, 죽부인이, 미부인이 쫓겨가지고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뒤에 쳐졌거든요. 그때 유비의 아들도 쳐졌습니다. 갓난아기였습니다. 그걸 알게 된 조자룡이 칼을 뽑고 적진으로 달려가가지고 유비의 두 부인을 찾아다니거든요. 결국 힘겹게 찾아내는데 유비의 부인이 조자룡한테 자기가 짐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아이만 전달하고 자기는 우물 속에서 몸을 던져서 죽거든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조자룡이 그 아이를 품고 적진을 돌파하면서 무사히 유비한테 데려다 주거든요. 그러자 유비가 자기 아들을 살려줬으니까 엄청 감동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이를 받아들고 어떻게 했느냐. 이 아이가 유선입니다. 나중에 유비를 이어서 대를 잇게 되는 이 아이를 바닥에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조자룡이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못난 아들 때문에 훌륭한 장수 하나를 잃을 뻔했구려. 다친 데는 없어? 이 말을 들으니까 조자룡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자기 아들은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한테 달려와가지고 다친 데 없냐고. 아들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훌륭한 장수는 얻기 힘들다. 이런 말도 남기죠. 그때 조자룡이 한 말이 간뇌도지였습니다. 간과 뇌를 모두 땅바닥에 쏟아 넣어도 좋다. 주군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이 말이죠. 유비도 조조 못지않게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에피소드이긴 합니다만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유비의 아들 유선이죠. 머리가 조금 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 추측일 뿐이죠. 그만큼 유비가 자기 장수들을 아끼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런 노력들이 우리가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자식을 집어던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로 아껴줄 수 있는 마음이 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이 말씀은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어요. 괄목상대. 괄목상대는 눈을 비빈다는 말이 괄목이거든요. 상대는 상대방을 대한다. 상대방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사는 오나라의 장수 중에 여몽이라는 장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나라의 장수 중에서 여몽이라는 장수는 아주 싸움도 잘하고 기계도 훌륭한 장수였는데 문제가 뭐냐? 글을 몰라요. 문맹이었습니다. 글자를 못 읽으니까 왕인 손권이 문서를 내려줘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권이 어느 날 핀잔을 줘요. 여장군, 공부도 좀 합시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여몽이 집에 가가지고 이제 입골도 잘 안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입골도 잘 안 하니까 손권이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궁금하니까 신하를 보내서
뭐 하고 있나 한번 들여다보게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신화가 한번 가봤더니만 유봉이 뭘 하고 있느냐?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책을 읽고 있으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여장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박식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때 여몽이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괄목상대.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괄목상대라는 말은 선비는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나면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될 정도로 변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사흘 동안 열심히 노력하면 저 사람이 그 사람 맞아? 이렇게 새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눈을 비고 다시 볼 정도로 변화해야 된다. 사흘이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평범하게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고 지내다 보면 자기 잠재력을 잠식시키는 경우가 많죠. 노력하면 시간의 문제이지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유비가 유표 밑에서 몸을 의탁하고 있을 때 이야기거든요. 유표가 유비의 친척이다 보니까 잘해줬단 말이에요. 매일 잔치를 벌이고 술과 음식을 대접을 하니까 살이 쪘어요. 어느 날 유비가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을 나오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냐라고 물어봤더니만 유비가 그러죠. 허벅지에 살이 쪄서 그래서 울고 있어이다. 아니 허벅지에 살이 찐 걸 가지고 왜 우느냐. 내가 나라를 평정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왔는데 말을 타지 않아서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허벅지에 살이 쪘으니 나 스스로 슬퍼서 울고 있다오. 이게 비육지탄이죠. 살이 찐 게 슬픈 거예요. 뜻을 펴기 위해서 세상에 나왔는데 살이나 피둥피둥 찌고 놀고 먹고 있는 자기가 한심했던 것이죠. 비육지탄입니다. 노력할 때는 노력을 좀 해야 되죠. 이 코로나 시국에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집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공부하고 생각도 좀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 괄목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육지탄하지 말고 괄목상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국지에 대한 에피소드 중에 계륵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건 계륵은 조금 익숙하시죠? 닭갈비라는 뜻이잖아요. 조조가 유비를 공격하러 갔는데 한중이라는 땅을 공격하러 갔어요. 근데 이 한중 땅은 공격해서 빼앗기는 쉽지 않고 빼앗아 봤자 큰 이득이 없는 땅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걸 보고 표현한 말이 계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치킨 시켜서 드셔보시면 치킨에 계륵이 있습니다. 닭갈비가 있어요. 뼈가 많아요. 살은 얼마 없어요. 그렇다고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힘들고 그렇죠. 도모하기에는 쉽지 않고 얻어도 크게 남는 게 없을 때 계륵이라고 합니다. 결국 조조가 철군하거든요. 우리 주변에 계륵이 있습니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 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욕심 많이 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장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에피소드거든요. 제갈공명과 관련된 에피소드고 고사성어로도 남아 있습니다. 이건 6글자입니다. 제갈공명이 위나라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위나라의 조조를 공격하는데 조조의 수하 중에 제갈공명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머리가 뛰어난 전략가가 한 명 있습니다. 사마이였죠. 제갈공명이 그걸 알고 사마이를 죽이려고 작전을 짜가지고 흉계를 쫙 꾸며놨어요. 결국 사마이를 유혹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려놨습니다. 이제 사마이를 죽이면 되는데 화공을 해가지고 온통 주변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이제 그 불바다에서 사마이가 살아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비가 쏟아지니까 화공이 소용이 없죠. 불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그 틈을 틈타서 사마이는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갈공명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진인사 대천명이다. 진인사, 사람이 할 일을 다 한 후에 대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일이 이루어질지 않을지는 하늘의 뜻이죠. 하지만 사람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뒤집어서 말하자면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려보자 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죠. 30%의 운, 70%의 운, 기술이 30%예요. 노력은 하지만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운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뜻이겠죠. 그래도 최선은 다해야죠.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시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험 공부는 해야죠. 합격하고 안 할지는 하늘의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점점점 낮아지거나 아예 없어지겠죠.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코로나 시국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은 다해야죠.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은 충분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코로나에 감염될 수도 있겠죠. 이건 하늘의 뜻이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지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정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탈무드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편인데요. 옛날에 어느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어질고 지혜로운 왕이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훌륭한 말들을 모아서 책을 한 권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2년 동안에 걸쳐서 신하들이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나라를 부강하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모아서 책을 한 권 만들어 왔어요. 왕이 그 책을 쭉 읽어보고 나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훌륭한 책이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 너무 두껍다는 게 문제였어요. 왕이 다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한 페이지로 줄여보자. 신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 2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한 페이지로 줄여왔습니다. 왕이 한 페이지를 읽어보고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또 조금 아쉬운 면이 드는 게 한 페이지도 좀 길다 싶은 거예요. 욕심이 또 생기죠.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줄로 줄여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 줄로 줄이기를 시도합니다. 또 2년이 걸렸어요. 신하들이 열심히 노력한 끝에 한 줄로 줄여오게 됩니다. 그 한 줄을 읽고 왕이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 수 있고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진리가 한 줄이 축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한 줄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진리들을 모아보니 한 줄이 그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길 가다가 10,000원짜리를 주었습니다. 공짜입니까? 아닙니다. 주울 때 허리를 굽혀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10,000원짜리를 주어서 사용하는 순간 뭐가 생겨요?
세상에 공짜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면 공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쉬워요. 뭔가를 공짜로 얻으려고 하기 쉽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분명히 나에게 뭔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뭔가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돌려주지 못하면 나는 능력 없는 사람, 인색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쉽죠. 그래서 세상은 공평한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면 열심히 살겠죠. 그리고 사는 만큼 나한테 되돌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 사람 주변에는 또 베푸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어른들이 늘어나겠죠. 결국 내가 베풀어줌으로써 주변에 베풀어주는 사람이 늘어나고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은 그런 의미가 있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삼국지를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삼국지의 내용도 알아보고 인물도 알아보고 에피소드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중에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도원결의를 했죠. 조조와 조조의 부하들도 도원결의 못지않는 충성심으로 뭉쳐 있습니다. 사람은 힘을 모아야만 뜻을 펼칠 수 있습니다. 도원결의가 그걸 잘 보여주죠. 코로나 시국에도 뜻을 모아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수록 세상이 어려울수록 힘을 모아야 그걸 난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죠. 삼국지의 첫 번째 메시지, 힘을 모아야 뜻을 이룰 수 있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국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유비가 사람을 굉장히 아꼈죠. 그래서 관우, 장비, 제갈공명, 조자룡, 마초 이런 사람들이 유비 밑에 모여들게 됩니다. 사람을 아끼니까 모여드는 거죠. 조조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을 아끼니까 조조 옆에 사람이 막 몰려듭니다. 송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을 아끼면 주위에 사람이 몰려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 소중하게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비, 관우, 장비는 어이없이 강하고 착하기는 한데 시대의 흐름을 잘 못 읽어요. 그걸 읽어내는 사람은 제갈공명이었죠. 제갈공명을 만남으로써 유비, 관우, 장비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조조는 자기가 시대의 흐름을 잘 읽었고 순발력을 잘 발휘했습니다. 용맹한 군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었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던 동탁, 여포, 원소 이런 사람들 다 몰락했거든요. 코로나 시대의 이 상황을 잘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국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요, 지나치게 곧으면 부러질 수 있다는 거죠.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우,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죽게 되죠. 장비, 어협심이 너무 강하고 성격이 성급하다 보니까 결국 부하들이 배신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곧으면 부러지기 쉽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급변할수록 이런 유연성은 더 중요해지겠죠. 그렇다고 원칙 없이 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원칙은 가지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우리 시대의 중요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는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동탁, 여포, 원소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힘든 시기일수록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때 공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업이 수성난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작하는 건 쉽지만 계속하기는 힘듭니다. 코로나 시기가 이렇게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기일수록 점점 힘을 모아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걸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유비도 나라를 세울 수는 있었습니다만 오래 유지하지 못했죠. 총나라는 50년 정도를 유지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조조도 마찬가지였죠. 지켜나가는 것은 지구력의 문제입니다. 단결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동네 구민들과 직원분들께서 단결력을 발휘하셔서 수성하는데,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하나 전해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관중의 삼국지연의가 이렇게 끝이 나요. 끝날 때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하의 큰 흐름은 나누어진 지 오래되면 반드시 합쳐지게 되고 합쳐진 지 오래되면 반드시 나누어지는 법이다. 세상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분리되었다가 합쳐지고 합쳐졌다가 분리되는 이 끊임없는 반복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봐도 그렇죠. 여러 세력으로 흩어졌다가 한 나라로 합쳐졌다가 다시 이 나라가 분열되었다가 새로운 나라로 합쳐졌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친구들끼리 모여서 합쳐졌다가 또 흩어졌다가 새로운 조직을 만났다가 어떤 회사로 또 모였다가 또 분리되었다가 또 합쳐지죠. 합쳐졌다가 흩어지는 것은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을 잘 읽는 것. 21세기가 이 급변하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의 흐름이 아주 빠른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시대일수록 흩어졌다가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뭉쳤다가 하는 이 시기가 짧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럴수록 시대를 잘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삼국지를 통해서 시대와 사람을 읽는 힘을 키워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